반갑습니다. 저는 그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남주아 교수이고요. 오늘 이렇게 중요한 그런 세미나에 사회를 맡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시간이 한 시간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불필요한 무슨 절차적인 거는 생략을 많이 하고요. 바로바로 질문과 토론으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앞에 두 분이 많은 얘기를 정말 좋은 얘기들을 이제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또 여기 네 분들이 이 분야의 국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그 연구를 해 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지도 이미 공유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시간을 좀 절약하고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빨리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질문에 어떤 여러분들 이제 지금 뭐 유튜브라든가 지금 여기 이제 경청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이 질문의 논지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기후 리스크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실물적인 충격에 대한 우리가 논의를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및 어떤 정책의 역할이 중요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정책 금융의 역할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인프라가 중요하겠죠, 그죠? 발표 다 하셨어요 앞에서 이제 데이터라든가 정보 문제, 그 다음에 전문 인력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준비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민간 금융 회사들의 역할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오늘의 주제겠죠. 그죠? 여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할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가 여기는 우리가 빠져 있는데 금융 감독은 뭘 해야 되느냐? 금융 규제와 금융 감독이에요. 그죠? 여기가 조금 여기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좀 던지고 또 주제 발표에는 또 이 부분은 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야 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질문과 토론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요.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하고 일반 기업의 기후 리스크는 또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네 분이 다 토론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뭐 저희가 정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시간적인 그런 우리가 효율적인 어떤 진행을 위해서는 조금 아주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한 주제 2, 3분 범위 내에서 정말 임팩트 있게 조금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고요. 가능한 앞부분의 정책적인 부분은 내가 이병윤 박사한테 좀 질문을 좀 많이 던지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분은 조금 보완적인 기능을 좀 해주십사 하고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부터 정책금융 역할부터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민간금융회사들의 역할 부분에 들어가면은 나머지 세 분들이 적극적인 좀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이병윤 박사가 좀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연구원 이병윤입니다. 오늘 이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기후 위기라든지 그에 대응해서 이제 국제 사회가 이 탄소 중립 이 목표를 제시하고 거기로 나가는 거, 이게 뭐 어떻게 뭐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도 이제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금 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실물 경제 또 금융 회사들에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이제 그 발표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우리가 기후 위기 또 이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 정책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스크를 보통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 이렇게 나누죠. 이거 뭐 간단한 건데요. 그러니까 물리적 리스크는 정말로 기후 위기가 와서 우리가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은 제일 큰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뭐 폭우가 온다든지 태풍 뭐 이런 건데요. 그런 게 이제 물리적으로 기업의 어떤 자산이나 이런데 피해를 입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거. 근데 이행 리스크라는 거는 이제 기후 위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를 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 우리의 산업 구조가 보통 지금까지 이제 고탄소 산업 위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바뀌게 되면서 어떤 리스크가 생기죠.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 약간 그 에너지 전환 여건이 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산업 발전 과정에서 그 화석 연료 에너지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걸 대체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좀 많이 만들면 좋은데 그 여건도 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뭐 일사량이라든지 바람 풍량이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다른 그 신재생 선진국 대비해서 좀 안 좋은 편이고 또 이제 이 탄소 중립 목표로 나가려고 그러면 고탄소 산업을 이제 저탄소 산업으로 전환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그 수출 주도 산업이라는 게 다 보시면은 중화학공업들 그게 전부 고탄소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탄소 중립으로 정책으로 간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이나 비용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또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은 뭐 좀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실물 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도 아까 뭐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이것도 이제 뭐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이제 기후 위기가 계속되면서 이제 물리적 리스크가 커지면은 그 회사의 일단 그 자산이 그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제 그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럼 금융 부문에서 그것이 이제 리스크로 전이가 되는 거죠. 그 회사 자산이 뭐 보험에 보장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뭐 피해를 입으면 이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뭐 생각보다 많이 물게 되고 그러면 보험회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생기고요. 기후 위기가 심각해지면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보험회사를 통해 가지고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험회사가 부실화되면 그 보험회사들이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해서 금융시장에 좀 쇼크를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기업의 자산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것이 보험 보장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 금융 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뭐 대출을 해주는 은행들 같은 은행들이 있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자산이 피해를 입으면은 그게 뭐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이래가지고 은행 건전성, 시스템 리스크에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물리적 리스크라는 건 사실 우리가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이행 리스크는 그나마 우리가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이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로 이제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은 이런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서 이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 구조가 고탄소 산업 위주로 돼 있는데 이걸 이 저탄소 산업으로 바꿔가면서 이제 그러면 자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의 그 담보 가치가 하락하게 되죠. 또 기업의 상환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은 은행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런 리스크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 리스크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도 여러 번 진행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2030년까지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를 줄이겠다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를 세우고 있고 이거는 그냥 놔둬서는 달성하기 어렵고 그 산업구조 조정을 하고 새로운 그 저탄소 기술 같은 거를 지금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기업의 이행 리스크에 따른 금융회사의 그 충격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뭐 그러니까 요 정도 제가 그 실물 경제와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우리 이 박사님 그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또 필요한 설명이 있으면 좀 말씀. 예.
네, 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정희수 팀장입니다. 일단 요 실물 경기에 대한 영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일반 기업이나 뭐 금융회사나 최종적으로 이 기후 리스크가 주는 영향은 수익성 감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기업의 경우에는 수익성 감소가 있기 전에 영업 쪽그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기후 리스크가 커지면 경기 둔화가 이루어지고 경기 침체가 나타나서 건전성이 훼손되고 그리고 수익성이 악화된다. 이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금융회사들이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ESG랑 금융권의 수익성은 초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협적인 요인이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ESG 활동 자체가 커지게 되면은 확산되면은 은행권의 수익성이 약화될 거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어떤 수익성을 개선하는 그런 기회로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혹시 제가 질문을 하나 추가로 던지면은 이런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 분석 보고서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리스크를 그 물리적 리스크, 이행 리스크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이 이행 리스크 관련해서는 지금 금융 감독 당국도 그렇고 또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좀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을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스케줄은 나와 있으니까요. 2030년까지 40%, 그다음에 50년까지 그 제로죠. 근데 이 제로라는 게 탄소 배출이 0이 아니고 그 넷제로기 때문에 그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배출을 하고 포집하는 뭐 그 순 배출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지금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적인 그 감독 기구 같은 데서도 지금 계속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 탄소 중립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고민하고 있고 또 어떤 정해진 어떤 정책 방향이 있다면은 또 그 부분이 또 어떤 거고 또 그게 또 현 정부하고 또 어떤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먼저 이병윤 박사가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예, 제가 너무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일단은 정책 파트라서 저희 연구원이 주로 이제 금융 정책이나 이런 쪽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앞쪽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과 관련한 대응 방안 같은 거는 이제 민간 연구소에서 나오신 분들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2030년까지 NDC 40%라고 해서 이게 이제 2018년 탄소 배출량 대비 40%의 탄소를 줄이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선언을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행을 약속한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인수위에서도 이거는 이거는 지켜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목표가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챌린징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고 이제 요거를 추진하는데 이걸 이제 그 원전을 우리가 빼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지금 석탄 발전이 조금 증가하고 있고 또 그 액화 천연가스라고 하죠. LNG 이런 발전도 좀 급증을 해서 사실은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 그런 좀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표는 지금 지키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회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좀 우리가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앞으로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탄소 중립 또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건 뭐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이거를 좀 같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거 지금 자세히 잘 보시면 이 선진국들 위주로 이 논의가 굉장히 그 앞에서 끌고 가고 있고요. 특히 이걸 이렇게 좀 잘 보면 그 미국보다는 EU의 선진국들 위주로 이것이 굉장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지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완전히 지금 선진국에 진입한 성숙한 경제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면은 이 국제적인 이 탄소 중립, 기후 위기 대응 이런 거를 우리가 앞에서 막 끌고 가기보다는 어떤 국제적인 요구 사항을 적절한 수준에서 준수하면서 이게 사실은 이렇게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고탄소 산업 위주로 지금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탄소로 전환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와 산업에 대한 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또 국제적 요구 사항은 적절히 준수하면서 가는 어떤 그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원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이제 환경 문제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걸 고려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이제 결국은 그 산업 구조를 저탄소로 바꿔간다 그러면 기술 개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금 지원이 나중에 이제 정책금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지만 주로 이제 정책금융 위주로 해가지고 필요할 걸로 보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 그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기업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거를 우리가 육성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 관련된 그런 혁신 벤처기업 육성 또 이거 관련된 인재 육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은 마중물 역할로 정책금융을 포함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인데요. 이게 이제 이 탄소 중립 문제를 시장의 그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이제 탄소 배출권 시장을 출범시켰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유동성이 굉장히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탄소 배출 그 할당 업체들이 전부 이 배출권을 확보만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배출권을 최대한 축적하려는 요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장이 잘 안 돌아가, 유동성이 없어가지고 시장이 잘 안 돌아가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그 탄소 배출권 할당 업체만 지금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 업체들 이외에도 뭐 금융기관이라든지 증권사 제3자의 시장 참여를 허용해서 좀 유동성을 높이자고 아마 이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가격이 너무 오르지 않겠냐는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다음에 해외 배출권도 국내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좀 잘 시장 원리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다음 정권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제가 뭐 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윤 박사께서 이제 본인의 방향성을 좀 많이 말씀을 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인데 좀 세 분들한테 이제 다시 좀 제가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이 새로운 정부가 그러면 지금 정부하고 뭘 차별화할 것이냐 그 문제 구체적인 거 하나고 그럼 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온실가스 배출이 이 에너지 같은 거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올릴 것이냐 그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거는 본인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야지 좀 우리가 뭔가 해답에 근접하지 지금 가격은 안 올리고
그러면 이게 선택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수용해 날 것이냐, 어떤 게 옳은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세 분 중에서 한두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금융지주 소속의 김현수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 문재인 정부가 아까 이제 이병윤 센터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NDC 그러니까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2018년 대비 40%를 줄이겠다라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정책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작년도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 거기에서 글로벌로 약속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돌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보면 이제 이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는 것은 명확히 천명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필드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 하우가 문제인데 그 하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현재 나온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다면 원전을 조금 더 개발을 하자라는 것인데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보면 원전을 신규 개발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건설에 대한 그 기술 개발과 건설에 대한 내용은 조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도 이제 그 이옥수 딜로이트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원전이 과연 친환경적일까? 그러면 원전이 전기료에 대해서 이것을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이 친환경이기 위한 조건을 찾아서 그것이 전기료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우리나라 전력 요금 체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전이 친환경적이기 위해서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을 어떻게 하면 이제 안전하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기료 산정이 안 돼 있다는 게 지금 현재 문제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싼 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현실화도 어느 정도는 같이 들어가야 이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이제 매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을 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되면 맞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쪽에 신재생 에너지를 좀 개발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전 정부는 아니죠.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것을 수소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소 발전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연구 개발이나 이런 성과물은 아직까지는 좀 미진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신재생 에너지가 약점이 있는 그런 나라라면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 네, 안녕하세요.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임지호 소장입니다. 저는 뭐 아까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렸고 일단 그 수소 경제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가장 그 정책적 변화 중에 하나의 키워드가 원전인데 이 사실 원전이 좀 이렇게 뭐 증설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일단 원전이 되게 활용도가 높아지면 기본적으로 이전에 있던 그 수소 경제 그 이행 속도가 좀 빨라질 것으로 좀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소 경제 밸류 체인에서 보면 뭐 생산과 뭐 유통, 뭐 저장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지금 수소 경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큰 문제는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분리수소 같은 경우도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높아져서 글로벌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린 수소라고는 이제 수전의 방식, 이제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수전의 방식으로 이제 생산되는 그린 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에너지 가격이 역시 높아서 일단 이것도 경쟁력이 이제 가질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전이 이제 만약에 활용도가 높아지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소형 모듈 원전 같은 이런 것들이 좀 확산되면 이전보다 그 생산 분야에서의 그 수소 경제의 가격 경쟁력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생각했던 보다 이 수소 경제의 이행 속도라든지 아니면 수소 경제에도 활용도가 이전보다 조금 높아질 것으로 산업 측면에서는 조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3월 25일 날 녹색 성장 기본법이 일단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사실 그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그 기본법 상에서는 35% 이상으로 2018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35% 이상 감축하겠다라는 게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시행령에서 40% 감축하겠다 그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행령은 사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은 바로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면은 시행령을 고쳐서 뭐 40%, 35%로 초반보다는 후반에 좀 더 배출량을 감축시키겠다라는 정책 의지가 있으면은 시행령을 통해서 조금 조정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병윤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는 이제 무상 할당 비중이 되게 높은데 이 유상 할당 비중을 좀 더 높이고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EU와의 호환성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탄소 배출권이 유럽에서 그리고 유럽의 탄소 배출권이 우리나라에서 상호 거래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은 그 가격에 대한 아비트리지도 없어질 거고 유럽이 훨씬 더 그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시장 가격도 좀 더 공정한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보면은 이 탄소 배출권 신탁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좀 여유 있는 기업에서 신탁 방식으로 탄소 배출권을 은행이나 신탁 회사에다가 신탁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그 중소기업 쪽으로 할당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구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양한 그 금융 상품 배출권 관련된 금융 상품을 좀 더 다양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일단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책적으로 밝혀진 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들어올 정부의 이 정말 탄소 중립 또는 이 기후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정책들에 대해서 다만 우리가 목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조절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말씀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지금 한두 달 인수위에서 이걸 해서 정말 어떤 현실성 있고 또 충격이 최소화되는 정책들이 잘 나올지 저는 매우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깊이 있고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연구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시간을 두고 저는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저는 금융경제학자로서 제가 벌써 판단을 해보면은 이게 지금 아까 말씀 원전 문제가 있죠. 산업 전기료 올릴 거 이 종합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산업 전기료는 싼데 그럼 이거를 갖다가 올려야 되는데 그럼 산업 경쟁력이 떨어져요. 그럼 다른 부분에 뭘 혜택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앞으로 바뀔 것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이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다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고 또 해줄 거는 또 적극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죠? 친환경 문제라든가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또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죠? 원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물론 이제 다른 건 탄소 배출권 문제, 시장 문제 이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병윤 박사가 전략적 접근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전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갈 길이 이제 어떤 정도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이런 게 보여줘야 돼요, 그죠? 이 정책이란 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를 갖다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또 산업 구조도 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좀 새로운 또 정책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을 또 전환을 하면서 가는 방향은 또 이렇게 가면서 어떤 속도도 조금 빨리 도달하면 좋겠죠. 그러면서 충격을 최소화하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국가적 이익은 또 최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런 정책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 부분은 이 정도로 이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슈가 정책금융의 이 역할이 이제 이게 당연히 이제 중요한 역할이 있어야 돼. 우리는 정책금융이란 게요, 역할이 이제 시대마다 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의 요구에 비해서 정책금융 역할이란 게 제대로 충족이 덜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금융 역할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뭐 여기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이 사례가 조금 미흡한 기후 관련해서 또는 이쪽에 이제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금융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사례도 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여기도 우리 이병훈 박사가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네. 네. 잠깐 말씀드리고 민간 쪽에서 또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지금 남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금융의 역할이라는 게 이게 시대에 따라서 많이 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정책금융이라는 게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미리 좀 해서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민간 부문은 이제 이윤의 원리에 이윤 극대화 원리에 의해서 이제 그 자금을 지원하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정책금융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업이 초기라든지 뭐 이래가지고 사회적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좀 리스크가 크다든지 또 정보 비대칭성이 크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시장에 그냥 자유 시장에 맡겨 놓으면은 이게 금융이나 이런 자원이 좀 적게 배분이 되죠. 과소 배분되는 그런 사업에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금융을 지원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개발 경제 시대부터 이제 이거를 주로 이제 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이제 그 지원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정책 금융을 보면은 대부분 그런 산업에 대한 지원, 또 많은 부분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경도돼 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보면은 정책금융은 그러면은 뭐 그 개발도상국에만 있는 거냐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정책금융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성숙 단계에 진입한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혁신 산업이라든지 또 최근에 이런 탄소 중립 이런 거를 위한 정책 금융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 중립 관련된 금융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고탄소 산업 위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을 저탄소 산업으로 이렇게 바꿔 나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바꿔 나가려면은 결국은 기술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기술 개발을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민간 쪽에서는 어떤 이익에 대한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금융이 분명히 여기서 역할을 해줘야 되고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이 탄소 중립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서 어떤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엔 지금 우리나라 그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있죠. 그 산업은행, 뭐 수출입은행, 뭐 기업은행도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정책금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관들이 아마 이 그 녹색금융을 위해서 어떤 협의체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떤 지원 목표도 정하고, 그래서 지원 뭐 분담도 하고 그 자체적으로 또 아마 이거는 정부의 어떤 체계에 의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녹색 금융을 지원하는 부서도 만들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금 우리나라 정책 금융 기관들은 약간 이제 이 숫자도 굉장히 많고 또 그 소속 정부 부처도 좀 서로 다르고 그래서 약간 이해관계가 좀 다른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통할해서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그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먼저 듭니다. 예, 제가 크게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또 다른 분들. 네, 일단 제가 한마디 좀 보완을 한다면은 일단 특수은행은 설립 목적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그러니까 여러 이제 녹색 금융과 관련된 지원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이 정책 기관들이 그 중복도가 굉장히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사례도 나와 있듯이 그 공공기금의 경우에 이제 해외 지원에만 좀 집중돼 있고 국내에는 지원이 좀 부실하다.
그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이제 해외와 관련된 해외 사업과 관련된 그 사업에 대해서만 이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산업은행의 경우 국내 쪽에 그 녹색 금융과 관련된 부분을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업무 중복도를 좀 낮추고 좀 분업화 시켜가지고, 그리고 특수은행의 업무법이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정책 자금을 집행하게 되면은 좀 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한 가지 첨언을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그 뭐 해외 사업이라든지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있는 기후 관련 뭐 기금 아니면 공적 금융 기관의 일단 역할로 약간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이 기후 금융을 일단 그 정책 금융의 지원 역할이 단순히 이제 좀 대기업 위주 이런 쪽으로 좀 치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론 초기 단계라서 한계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이 부족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기업으로 약간 조금 저변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사례를 살펴보면, 최근에 그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제 미국에도 이제 그린뱅크라는 그런 준공공금융기관을 일단 설립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전에도 한번 추진됐었는데 현재는 그래서 주 단위에서 일단 이런 그린뱅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린뱅크의 특징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상업화 이전 단계의 그런 중소기업에 좀 포커스로 해서 일단 자금을 좀 지원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 전체 자금 지원의 한 60% 정도가 일단 이런 기업 대상으로 일단 실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일단 지역 단체 쪽에 환원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리테일 부분까지도 이런 그 기후금융 관련된 정책 자금의 그런 범위가 좀 확대되는 거로 보여지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현재 그 약간 그런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 뭐 해외 사업 이런 것보다는 일단 중소기업 쪽에 지원을 좀 강화하는 방향에서의 그 정책 금융에 좀 생각이 좀 시프트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금융 부분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면요, 이 정책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저는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똑같은 것 같아요. 금융의 역할을 굉장히 간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융이란 게 굉장히 궁극적인 어떤 가치를 높이냐 안 높이냐, 그런 거는 우리가 논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배제하고, 분명히 이게 윤활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효율적인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금융이 없이는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정책 금융에 대해서 제가 탄소 중립에 관련해서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는지, 기능의 변화가 있는지, 그다음에 정책 금융 체계의 변화가 있는지 제가 들어본 게 없어요. 매우 정말 안타깝고, 그런 중요한 리소스가, 우리가 굉장히 정책 금융이 굉장히 발전된 나라입니다. 그의 역할도 굉장히 지대했고요. 지금은 또 비효율성이 높은 그런 민간 금융을 구축시키고 있고 저해하는 수준까지 와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또 그러다 보면 또 바뀌게 되는 건데, 그 시점에 대해서 선택을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이게 우리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안이 되고, 또 중소기업을 또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판단해 볼 때는 굉장히 이게 미흡하다, 정책금융이 기능이. 그래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을 매우 적극적으로, 뭐 구체적으로 하려면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소비되니까 그거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아까 이제 뭐 방향성은 다 나왔어요, 이미요, 그죠? 패러다임의 변화가 굉장히 매우 시급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에 대한 기술 개발 관련, 탄소 중립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그죠? 그다음에 뭐 해외 수출 기업뿐만이 아니고 국내 기업, 그러니까 이게 수은하고 산은의 기능이 있잖아요. 대기업 지원 좀 줄이고, 이제는 산은에서 대기업 지원 같은 거 좀 줄이고, 그죠? 그다음에 민간 금융 회사들하고 공조, 그죠? 를 해서 리스크를 갖다 좀 쉐어하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빨리 여기서 좀 선도해주지 않으면요, 민간 금융 회사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아주 브로드에, 제가 ESG 보고서를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4대 금융 지주사 중에 한 곳이에요. 아주 뭐 이건 뭐 그냥
우리 그냥 공자 말씀에 불과한 그런 정도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이게 정치권에서 또 정부에서 이걸 갖다가 리스크를 갖다가 테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정책금융한테 새로운 그 기능을 부여해야 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제약이기 때문에 그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인프라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 정보의 문제입니다. 정보의 문제하고 인력의 문제인데 같이 묶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문제, 또 이게 수집해서 공유하는 문제, 공개하는 문제, 투명성 문제, 또 중소금융기관이라든가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탄소, 기후 관련 정보가 굉장히 만들기 굉장히 제공하기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인력도 부족하고 조직도 없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죠?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면은 이게 어떻게 효율적인 어떤 그 추진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업권의 어떤 협회 단체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정부의 지원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또 거기에 이제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인력 문제 그죠?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 훌륭한 전문가라고 보지만은 또 기술적인 문제도 또 있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인력 풀이 굉장히 다양한 인력 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나눠서 돼 있지만은 한꺼번에 조금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병윤 박사보다는 내가 다른 분들 먼저 좀 답을 좀 듣고 또 필요하면 이병윤 박사 때 내가 자 다른 분들 예,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일단 ESG 정보 그러니까 비재무 정보의 공시는 일정 정도는 전문 영역에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 ESG라고 하는 굉장히 대별화시켜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회 하나만 하더라도 인권이 있고 그리고 사회공헌이 있고 노동안전보건이 있고 굉장히 많은 영역을 포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하나하나의 영역들이 다 전문 영역인데 문제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공시의 영역은 또 그것만의 전문 영역이 따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비재무 정보 공시가 계속해서 투명화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 2030년까지 전 코스피 상장사 대상 모든 기업들은 비재무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현재 통과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비재무 정보 공시를 누군가는 전문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어렵다라는 그런 현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중소기업들이 공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저는 대기업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과 하청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그 원청업체인 대기업에서 ESG에 대한 그런 정보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도와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글로벌 ESG 평가기관에서 상생 내지는 공급망 관리라는 식으로 해서 평가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기업에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고요. 각 업권이나 협회나 단체는 어떤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제 제조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서로 다른 업권들은 영역에서 원하는 ESG 정보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환경적인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환경 정보를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유통업은 또 다른 얘기를 그다음 서비스업은 또 다른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ESG 전반을 포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업권이나 협회에서는 자신들의 업종에 필요한 이제 ESG 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식별을 하고 이런 것들부터 공시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력 문제의 경우는 사실 인력 부족 문제는 ESG 필드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이제 2014년에 CSV가 이제 막 2012년부터 14년에 CSV가 이렇게 활성화될 때 지속 가능 경영이 같이 활성화되면서 그때부터 인력 부족 문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스포츠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정우영 선수라든지 이제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선수가 많아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2002년 월드컵 이후 지속적으로 유소년 축구에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ESG 필드에서도 역시 기업들을 중심으로 현재 ESG 전문가들을 신입 사원들을 뽑지 않고 있는 현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과감히 바꿔서 계속해서 육성을 하고 그런 ESG 전문가로 키우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순서대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ESG 정보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이 재무적 정보야 뭐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비재무적 정보는 굉장히 좀 정량화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ESG 정보의 경우에는 투명하고 어쨌든 표준화된 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많이 가공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그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청업체도 대기업 하청업체들도 어쨌든 대기업이 조금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평가받을 때 하청업체의 그 탄소 배출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평가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하청업체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중견기업하고 중소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사실은 대기업 그 이하에 있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좀 부담스럽고 지식도 별로 없고 정부의 지원도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이제 또 중견기업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이제 혹은 이제 중소기업 먼저 이렇게 지원이 많이 가게 되면은 중견기업이 어떻게 보면 좀 외톨이로 좀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견기업 이하 중소기업을 이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ESG 정보 관련된 인프라 구축에 정책 자금을 조금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ESG 정보 업무와 관련해서 ESG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은행들 중심으로 해서 이 ESG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 ESG 컨설팅 팀을 구성하는 은행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그래서 비용 문제라든지 뭐 지식 인지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ESG 정보를 구축 못하는 기업들을 그 측면에서 지원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운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ESG 인프라 구축 관련 정책 자금과 그리고 ESG 컨설팅 기능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협회, 만약에 이제 이게 금융회사들도 아직 거기에 대한 노하우는 없습니다, 지금. 근데 팀은 구성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는 중인데, 사실 뭐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 협회 산하에 ESG 컨설팅 자문기구를 설치를 해서 외부 전문기관하고 연계해서 은행들을 금융기관들을 측면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좀 모색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정책적으로 뭘 지원하고 하더라도 기업이나 금융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ESG는 사실은 좀 실현 가능성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력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단순 뭐 교육만 가지고는 이 ESG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체계적인 어떤 엄격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이제 보통 이제 금융회사들 해외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웰스파고나 뭐 BOA 같은 경우에는 ESG 자문기구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뭐 환경단체라든지 뭐 연구소, 그리고 지역사회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다양한 자문 위원을 임명을 해서 ESG 자문기구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 교육이 좀 더 강화되면은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전문가 인력을 좀 육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앞에서 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당황스럽긴 한데요.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앞서서 보면 대기업이나 공급망 금융회사 상위 업체들의 지원도 필요한데, 사실 금융회사의 역할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제 이런 ESG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우리가 지원의 성격이 아니라, 은행 입장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신용 평가라든지 다양한 평가 모델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비재무 데이터를 획득해야 될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인력 육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하는 게 뭐 외부 위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실 은행에서도 심사역이나 검사역 등 이렇게 좀 전문 분야에 대해서 육성을 할 때 사실 가장 강력했던 게 그 전담 CDP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실 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 나갈 수 있는 경로를 어떻게 보면 강제적은 아니겠지만 일단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사실 내부 역량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아이디어는 조금 더 좀 은행에서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가 단순히 이제 지원이 아니라 좀 코디네이터 성격을 좀 가지고 있어서 약간 이제 많은 도움을 좀 주는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간단히 저는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뭐 지금 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탄소 중립 또 이제 이게 포함된 ESG 이런 기준들이 이제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해외 그 대형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나 연기금 이런 데도 이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 기준을 요구를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바인딩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는 대부분 이제 그 대기업들이죠.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하고 하는 건 이제 대기업들이라서 대기업들은 굉장히 열심히 이런 거 하고 하는데 이 기준을 요구를 할 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대기업뿐 아니라 그 대기업과 연관돼 있는 하청 그 중소기업들 전부에 대해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소기업들도 다 이런 거에 대응해야 되고 나머지 뭐 하청기업이 아니라도 다른 중소기업들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이나 ESG나 이런 기준을 이 새로운 잣대를 대고 뭔가 규제를 하고 할 때 결국은 가장 피해를 보는 거는 이 중소기업이거든요. 이게 대응을 할 어떤 인력도 없고 자금도 없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투자를 받고 이러려면은 이거는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 역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좀 이거는 직접적으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그 아마 제가 알기에는 지금 ESG 관련 공식 기준이나 평가 기준 이런 게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KESG 가이드라인이야 뭐 이런 거를 지금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그러니까 지금 은행이나 이런 데들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런 ESG 컨설팅이나 이런 역할을 제대로 좀 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를 그 감독 당국 차원에서도 좀 만들어서 이거를 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해 줘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탄소 중립 ESG 이런 새로운 기준을 만들면 결국은 피해 보는 건 중소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 본다기보다는 뭔가 어려움을 겪는 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 이 감독 당국이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뭐 오늘 저 토론하신 것들이 정책에 많이 반영됐으면은 그런 제가 희망을 갖게 되는데 말씀 전부 다 하신 대로 중소기업들은 지금 이 대세에서 소외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들의 힘은 없고 지식은 없고 또 자산도 없고 뭐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협회라든가 정부가 또 금융기관, 정책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수단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정의수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은 정책 자금 지원을 통해서 어떻게든 정보 인프라 쪽으로 조금 이제 도와주는 방법. 그다음에 또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방법. 이건 누구나 지금 처음 우리가 잘 가보지 않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중소기업들이 그게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게 갭이 생기면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청업체들은 이제 뭐 대기업하고 관련해서 이제
대기업이 또 연결해서 할 수 있지만은 중견기업이라든가 독립된 중소기업들은 굉장히 이게 진짜 뭐 외로운 섬처럼 고립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해줄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정책금융 역할도 있고 재정자금 역할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제 이 전문 인력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 대학하고 자격증 제도 두 가지인데, 대학이 매우 대학에 기대하는 거는 좀 이제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대학 교수로서 대학에서 이게 어떤 대세를 갖다 교육 점에서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매우 더뎌요. 대학은요. 대학은 뭐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매우 떨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인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필드에서 필요한 자격증 제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반도체 학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사실은 심각하게 대학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가르칠 사람이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이제 이거 관련 대학은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게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프랙티컬한 이슈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학에서 수용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논문을 써야지 테뉴를 받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좀 제가 이제 변명점 말씀드리고, 다만 자격증 제도에서는 이거는 조금 적극적으로 조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너무가 정부가 주도하는 거는, 정부는 그냥 뒤에서 지원하는 정도로 역할을 해야지 정부 주도로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시간이 7분 남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또 해 주실 부분도 있고, 또 사례가 없으면 또 이거 그냥 1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이슈입니다. 기후금융의 국내 사례입니다. 경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형 기후금융 모델이 또는 그런 좋은 사례가 있다면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뭐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저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한국형 기후금융 모델, 일단 국가별로, 그러니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스탠다드는 있긴 하지만 국가별 특성에 따라서 좀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한국형 기후금융 모델 중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CCUS라는 이 기술을 잘 활용을 하면은 기후 리스크가 위기이자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걸 활용하게 되면 기후 리스크는 위기가 아니라 위협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회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기술 R&D에 대한 투자를 좀 더 강화해야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진국은 이미 이러한 기술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그 정부에서도 이러한 그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 그 CCUS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한국형 기후 금융 모델로 좀 자리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이제 정 팀장님께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솔직히 지금 기후금융이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실적과 경험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사례도 그렇게 많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형 기후금융 모델의 필요성이라면, 이제 방금 전에 정 팀장님께서는 탄소 포집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ESS와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어쩔 수 없이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발전을 할 때 있어서 좀 이렇게
소모되는 에너지가 좀 많죠.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태양광을 다 받는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이제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제 태양광 패널에서 40%밖에 발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유지가 안 되고 딴 데서 이제 소모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제 ESS 연료전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전지처럼 이렇게 저장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 일반적인 건전지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굉장히 큰 사이즈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또 이제 송전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소모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ESS를 계속해서 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이란 이제 A라는 지역에서, 그러니까 발전원에서 송전을 통해 어떤 지역까지 이제 송전을 할 때, 전기를 보낼 때 역시 전기줄에서 그게 빠져나가는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에 대한 기술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벤처 기업들이 지금 스마트 그리드를 열심히 이렇게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책 자금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형 기후금융 모델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한국형 뭐 기후금융 모델 이런 좀 단계를 좀 떠나서요. 일단 약간 기회원 측면에서 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일단 뭐 탄소 저감이나 이런 것 수준을 좀 넘어서 적극적인 좀 탄소 감축의 노력을 좀 하는 것이 방향성을 잡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앞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듯이 일단 그 국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 거래자가 좀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그 COP26에서도 발표했듯이 이제 결국 이제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통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유효하다는 이런 입장도 발표됐고, 그다음에 뭐 어떤 기사에서는 향후 몇 년 안에 일단 이제 글로벌 탄소 거래 시장이 이제 출범될 것이라는 이런 거에 대비가 필요하다 이런 기사도 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적극적인 탄소 감축 노력 측면에서는 일단 해외 그 신규 배출권 사업에 약간 좀 금융회사들이 좀 어떻게 좀 기회 요인을 살펴보는 게 하나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리테일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간과하는 부분을 좀 줄이고 리테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탄소 배출량의 뭐 한 3분의 2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리테일 부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리테일을 별로 이렇게 관심 없이 탄소 중립 넷제로 목표 달성은 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 뭐 탄소 배출 저감 관련 상품들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 리테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어떻게 탄소 배출을 측정하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리워드를 주는가가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이 기회를 통해서 뭐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신용카드 같은 거 보면 해외에서 보면 상세형 신용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제 금액마다 예를 들어서 회사와 금융회사와 그 결제 그러니까 고객이 매핑해서 뭐 묘목을 심는다든지 이런 좋은 상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금융회사에 있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리테일 상품 만들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융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 리테일 부분에 좀 상품화 노력, 수익 모델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요. 제가 이제 한마디 좀 말씀을 보태면은 우리나라 민간 금융 회사들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큰 금융 환경의 어떤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흡하다. 물론 초기 단계지만은. 근데 앞으로도 미흡할 것 같아요. 제 판단은. 이게 틀리기를 이제 바랍니다만은 지금 여기 각 금융 우리 지주사들 이제 연구소에서 오셨는데 이걸 좀 각 돌아가셔갖고 좀 적극적으로 기후금융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해서 우리가 정책금융도 중요하지만은 또 자체적으로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예대마진에서 뭐 돈도 많이 지금 수익도 많이 나는데 조금 뭐 투자 형식으로 해서 많이 조금 과감하게 조금 뭐 세금을 묻자고 투자니까 그렇게 해서 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많은 그 포트폴리오가 구조의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기대합니다. 지금 금융회사들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상당히 지금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반성 성찰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 부분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여기 토론자들 갖고 토론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제 세미나를 정리하는 측면에서 이 정치인이나 관료들이요 정말 잘해야 돼요. 이게 금융은요 이게 뭐 경제학 위에 정치학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학 중에서도 금융은 또 하나의 서비스 섹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정치인 관료들이 지금 이런 대전환 시기에서 정말 제대로 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 기대가 굉장히 하기가 기대치가 별로 안 높아요. 잘 못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못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서 그게 이제 우려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이제 그래서 금융의 역할이 정책금융 포함해서 굉장히 대전환에 또 재정립이 필요한데 관심이 크지 않으니까 그게 참 제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들이 이제 어떤 금융 리스크, 기후 리스크 관련해서 금융 리스크를 굉장히 안정화를 유지하면서도 또 자기네들의 금융산업 발전에도 굉장히 또 이거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우리 금융회사들, 금융기관들이 민간금융회사들 경쟁력이 떨어지잖아요. 세계적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좀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세미나를 마칠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